쌍둥이들은 결국 늑대들에게 발견이 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 유명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네아와스와 그 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의 건국 신화는 시작이 됩니다. 뭐 상당히 뻔한 건국 신화 느낌이 있죠. 안녕하세요.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고 정말 할 말이 많은 나라,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천년의 제국, 팍스 로마나,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했던 제국, 이런 다양한 별명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일단은 로마는 정말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건국이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로마를 흔히들 우리가 제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은 나중에 형성된 정치 체계이고, 로마는 크게 세 번의 정치 체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로마 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왕정으로 로마는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유명하게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 체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로마 공화정이 바로 두 번째 로마의 정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로마 제정이죠. 사실 제국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로마 제정처럼 황제의 나라 이런 정치 체계도 제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면에서 마지막 로마는 제정이라는 정치 체계로 안착이 됐고, 그 이후로 큰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왕정이라 하는 것은, 사실 왕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시아 국가의 체계를 생각했을 때 약간 세습제 왕정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씨 왕조였고, 고려 같은 경우는 왕씨 왕조였죠. 이런 식으로 보통 아시아 같은 경우는 왕정이라 했을 때 왕이 그의 아들이나 혈육에게 그 왕위를 세습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제 로마 왕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반적인 아시아의 왕조와 같은 세습 형태는 아니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는 보통 건국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가 많이 있었고, 뭐 신라의 어떤 박혁 거세라든지, 뭐 고구려의 주몽이라든지 많은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나라를 신성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건국 신화 같은 것들이 전해져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역시 그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자, 조금 옛날 영화이긴 한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나요? 자, 로마 건국의 신화는 그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그 배경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 문명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죠. 그 트로이를 탈주한 트로이의 후예가 바로 아이네아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의 어떤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지중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거나 뭐 피신을 하거나 이런 신세였는데, 결국 그 아이네아스와 그 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의 건국 신화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후에 이들은 이 로마 근처의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탈리아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도시를 건설했겠죠. 그래서 이 건설하게 된 도시 이름이 바로 알바론가입니다. 이 알바론가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민족이 바로 그 유명한 라틴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바론가라는 도시는 계속 번창을 하게 되고 왕조를 잇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이 이제 세습되면서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미토르라는 왕이 나타났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누미토르 왕의 동생인 아물리우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물리우스라는 동생은 건국 신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음험하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형인 누미토르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 누미토르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상당히 뻔한 건국 신화 느낌이 있죠. 어쨌든 아물리우스라는 동생이 왕이 됐을 때 이 누미토르의 하나뿐인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사실 굉장히 불안했을 거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혈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만약에 자식을 낳아서 왕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아물리우스 입장에서는 대의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누미토르 왕의 하나뿐인 딸을 결혼을 하지 못하게 무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누미토르 왕의 무녀이자 딸인 그 이름은 바로 레이 실비아입니다. 하지만 역시 신화답게 이 레이 실비아는 무녀로서 결혼을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전쟁의 신 마르스가 지나가다가 레이 실비아를 보게 되었는데 한눈에 반하게 되면서 결국 그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내용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레이 실비아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아들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왕의 동생인 아물리우스가 레이 실비아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죽이려고 들었겠죠. 그래서 레이 실비아는 자신들의 쌍둥이를 몰래 살리기 위해서 냇가의 그 쌍둥이들을 바구니에 실어서 버렸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버렸다기보다는 떠내려 보낸 거겠죠. 할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냇가에 떠내려간 쌍둥이들은 결국 늑대들에게 발견이 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 유명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늑대 아이, 늑대 소년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된 이 쌍둥이들은 추후에 양치기들에 의해서 또 발견되어서 길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또 양치기들이 길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활기차면서 수렵 채집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장하게 성장하게 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중에 결국은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이런 처지로 몰고 가게 된 동생 왕인 아물리우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알바론가로 힘을 모아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신들의 숙부이자 원수인 그 아물리우스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고 아물리우스를 처단해서 죽이는 데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은 다시 원래 왕이었던 누미토르, 외조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미토르를 다시 왕위로 세우고 나서 본인들은 이 알바론가를 떠나서 그 근처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라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로마가 건국된 시기는 기원전 75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는 기원전 1100년경이기 때문에 무려 40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알바론가가 뭐 건설되고 아이네아스가 뭐 이런 것들은 저런 전전해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400년이라는 공백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사실 자신들이 트로이 전쟁의 후예라는 것을 자처하기 위해서 어떤 로마 건국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런 설이 사실은 많이 있겠고, 실제로 건국 신화는 사실과 다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로물루스의 어떤 인구 구조나 비율을 봤을 때도 사실은 알바론가의 원류나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중에 신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 건국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로마의 왕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로마 그 건국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인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고 아주 강성했던 두 민족이 실제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건국 당시니까 기원전 8세기겠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아주 선진적이고 강성했던 두 민족은 바로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입니다. 자, 이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특징과 이탈리아 반도에 그들이 왜 존재했고 세계의 수도가 되는 로마라는 도시를 그 근처에 건국하지 않고 로마인들이 그 로마를 건국하도록 그대로 그냥 내비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을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이 에트루리아인은 그런 기원전 8세기에 굉장히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던 선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기 문명을 일찍 깨우쳤고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통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등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좀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루리아인들이 건설했던 그런 도시들의 특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에 견고한 성체를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실 높은 언덕에 견고한 성체를 짓게 되면 굉장히 방어에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높은 언덕에 성체를 짓는다는 것은 약간 고립되기 또 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인은 약간 폐쇄적인 부분과 좀 고립된 것을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립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했던 그런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에트루리안이 세웠던 대표적인 도시로는 피렌체와 피사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은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인입니다. 자, 그리스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해양 민족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주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통상과 상공업에 아주 능하고 무역업에도 능했겠죠. 그래서 그런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까지 퍼졌던 그런 민족인데, 결국은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을 하게 됐던 그리스인들은 역시나 항해 민족답게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남부 이탈리아에 건설했던 유명한 도시로는 나폴리, 지금의 나폴리죠. 네아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 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된 어원이 나폴리로 발전하게 되는 그 나폴리와
그 다음에 장화 뒷굽에 해당하는 타란토, 지금도 이탈리아의 군함과 해군의 주축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타란토도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큰 섬, 아주 중요한 섬이 있죠.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그 시칠리아, 대부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시칠리아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굴을 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칠리아의 어떤 메시나라던가 또 시라쿠사, 그 다음에 아그리젠토, 지금도 사실 시칠리아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그런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 역시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해양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탈리아 반도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테베레 강의 하류에 위치해서 강에도 가깝고 또 바다, 이탈리아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까운 로마라는 정말 세계의 수도,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도시인 로마는 왜 당시에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자, 그 부분은 로마의 어떤 지역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로마는 정말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요. 7개의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7개의 낮은 언덕, 앞으로 기억을 꼭 해두세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7개의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이 7개의 낮은 언덕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사이에 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대들이 습지였어요. 그래서 7개의 언덕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언덕끼리의 왕래가 사실 좀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고, 게다가 일단 언덕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언덕과 방어를 중요시했던 에트루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낮은 7개의 언덕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다가 질척질척한 습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스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다로 열려있는 항구 도시를 선호하게 되는데, 로마는 또 항구 도시가 아니라 오스티아라는 항구 근처에 있는 약간 내륙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인 입장에서도 완전한 항구 도시가 아닌 로마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굉장히 아직은 미약했고 기술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에 비해서는 조금 후진적이었던 그런 로마인들, 라틴족, 이 정말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던 로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강성했던 기원전 8세기의 선진 민족들 툼 바구니 속에서 이 작고 미약했던 로마라는 나라는 결국 그 끝은 이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에 비해서 훨씬 더 창대하게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는 천년의 제국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